HBM이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라는 건 이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더 많이 팔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HBM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9일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AI 인프라 조직의 홍승훈 팀장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고성능 컴퓨팅과 인공지능을 위한 코패키지드 옵틱스. 그런데 이 논문이 바라보는 곳은 HBM 자체가 아닙니다. GPU 옆에 HBM을 몇 단 더 쌓을 것인가를 넘어 여러 XPU와 거대한 메모리 풀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그 사이를 빛으로 연결하는 미래 AI 시스템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HBM을 가장 잘 팔고 있는 회사의 연구진이 왜 벌써 HBM 바깥의 구조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먼저 선을 하나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 논문이 곧 SK 하이닉스의 제품 로드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광메모리 제품을 발표한 논문도 아닙니다. 수많은 기존 연구를 종합해 CPO, 즉 광연결 기술이 고성능 컴퓨팅과 AI 시스템에서 어디까지 발전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리뷰 논문입니다. 홍승훈 팀장은 공동저자이자 교신저자 가운데 한 명이지만 공개된 저자 기여 명세를 보면 초기 초고 작성과 데이터 조사보다는 논문의 검토와 편집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곧 HBM을 버리고 광메모리로 간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그런데 논문이 던지는 문제 자체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AI의 계산 능력은 굉장한 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 계산기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길은 같은 속도로 넓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논문에서 인용한 비교를 보면 AI 연산 성능은 약 2년마다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터커넥트 대역폭의 증가 속도는 약 1.4배 수준에 머뭅니다. 계산기가 빨라지는 속도보다 계산기 사이의 도로를 넓히는 속도가 훨씬 느린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노드당 100테라비트급 대역폭, 비트당 1피코줄 수준의 에너지 효율, 약 10나노초 수준의 지연 같은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이 지금 당장 상용 제품이 달성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AI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경우 연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기적인 목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뒤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HBM은 애초에 왜 등장했을까요? 흔히 GPU 주변에 메모리도 올 자리가 부족해서 DRAM을 위로 쌓았다고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본질은 대역폭과 전력이었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데이터를 제때 가져오지 못하면 연산기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GPU 가까이 가져오고 좁은 길 하나를 미친 듯이 빠르게 만드는 대신 아주 넓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HBM 1세대부터 천천히 엄청 현장감 있도록 낭독한다다 사용했고 128GHz 수준의 대역폭에서 출발해 이제는 세대가 올라가면서 스택 하나가 테라바이트 단위의 초당 대역폭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GPU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요리사라면 HBM은 요리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초고속 냉장고입니다. 재료가 멀리 떨어진 창고에 있으면 아무리 요리사가 빨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바로 옆에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더 커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냉장고를 계속 무한정 키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HBM을 GPU 주변에 더 많이 붙이려면 인터포저가 커져야 하고 수많은 배선을 더 집어넣어야 하고 패키지도 복잡해집니다. HBM을 더 높이 쌓으면 용량은 늘어나지만 열과 기계적 부담, TSV 수율, 테스트 난이도가 따라옵니다. GPU 자체도 HBM만 연결하는 칩이 아닙니다. GPU끼리 통신해야 하고 CPU와도 연결해야 하고 네트워크와도 연결해야 합니다. 칩의 가장자리에 모든 입출력 회로를 무한정 배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HBM 확장의 진짜 한계는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는 벽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늘릴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과 복잡성이 너무 빠르게 커지는 구간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기술의 한계보다 경제성의 한계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AI 추론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것과 실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자원의 성격이 다릅니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대화가 길어지면 문맥 정보가 쌓입니다.
KV 캐시도 커집니다. 추론을 오래 하는 리스닝 모델,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여러 전문가 모델을 불러오는 모의 구조가 확산되면 메모리에 오래 붙잡고 있어야 하는 데이터도 많아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GPU의 계산 능력은 아직 남아있는데 메모리가 먼저 꽉 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고성능 AI GPU는 연산기와 HBM이 사실상 하나의 고가 패키지처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비싼 GPU까지 같이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냉장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방을 통째로 하나 더 사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모리 풀링이라는 개념이 경제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비싼 HBM에 넣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GPU가 계속 읽어야 하는 데이터는 가장 빠른 HBM에 두고 조금 덜 급하지만 용량이 큰 데이터는 DRAM이나 CXL 메모리로 보내고 더 차가운 데이터는 SSD 쪽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특정 연구 환경에서는 HBM과 DDR, CXL 기반 메모리, SSD를 계층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AI 추론 효율을 35.7% 개선한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35.7%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 결과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AI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장 비싼 메모리에 둘 필요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AI 시스템의 경제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풀은 당장 HBM의 적이라기보다 HBM 바깥의 새로운 층을 만드는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가장 뜨거운 데이터는 HBM, 큰 용량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지연을 허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DRM과 CXL, 더 차가운 데이터는 SSD. 이렇게 되면 AI 메모리 경쟁의 질문도 바뀝니다. HBM을 몇 개 더 붙일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어느 메모리에 놓고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르고 싸게 이동시킬 것인가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AI 메모리 경쟁이 하나의 제품 경쟁에서 시스템 전체의 데이터 배치 경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계속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메모리를 GPU 밖으로 빼놓으면 그 엄청난 데이터를 무엇으로 연결할까요? 여기서 빛이 등장합니다. 구리는 나쁜 기술이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여전히 싸고 빠르고 지연도 낮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속도와 거리가 동시에 늘어날 때입니다. 고속 전기 신호가 긴 구리 배선을 지나가면 삽입 손실과 크로스토크 주파수에 따른 왜곡이 커집니다. 신호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이퀄라이저를 더 놓고 리타이머를 설치하고 세대수도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리 하나가 아닙니다. 대역폭 곱하기 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멀리 보내느냐입니다. 현재 칩 내부나 아주 짧은 패키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전기 연결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보드와 보드, 렉과 렉 사이처럼 거리가 늘어나고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광학의 장점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CXL과 CPO는 같은 기술이 아닙니다. CXL은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하고 공유할 것인지 정하는 규칙에 가깝습니다. CPO는 광학 엔진을 칩 가까이에 배치해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를 다루는 구현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CXL은 교통법규이고 광 인터커넥트는 도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CXL 같은 프로토콜의 데이터를 광 링크 위에서 운반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산업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체가 아직 연구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쪽에서는 상용화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 스펙트럼 X 이터넷 포테닉스를 생산 단계에 올렸고 브로드컴도 CPU 스위치 시스템을 실제 제품군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스위치와 네트워크에서 빛을 칩 가까이 가져오는 일은 이미 현실의 산업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GPU 옆에 메모리를 분리해 광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이번 네이처 논문이 멀리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쓰기 시작한 광 연결을 언젠가는 XPU와 메모리 풀 사이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강한 반론이 하나 나옵니다. HBM4와 HBM4E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싸고 복잡한 광학 시스템을 메모리 근처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타당한 반론입니다. 광학에는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변조기와 수광기가 필요하고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바꾸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정밀 패키징과 새로운 테스트도 들어갑니다. 광엔진이 패키지 가까이 들어올수록 열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고장이 나면 기존 플러그형 광모듈처럼 간단히 뽑아 교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모리가 1m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빛을 사용해도 GPU 바로 옆 HBM과 같은 지연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메모리 구조가 성공하려면 HBM보다 빨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HBM보다 느리더라도 HBM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전체 시스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가? 그렇다면 기술의 승부는 최고 속도가 아니라 TCO, 총 소유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비싼 GPU를 놀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메모리 용량을 늘리고 GPU를 필요 이상으로 더 사는 일을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느린 메모리도 경제적인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약 AI 산업의 병목이 연산 능력 하나에서 메모리 대역폭을 거쳐 데이터 이동과 시스템 효율까지 넓어진다면 누가 가장 먼저 돈을 쓸까요? 거대한 AI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00원을 더 쓴다고 해서 관련 부품 회사들이 100원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은 기술 이름보다 아키텍처의 주도권입니다. 엔비디아가 GPU와 NV링크, NV스위치, 네트워크, 큐다와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묶어서 규격을 설계한다면 광 부품 사용량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가장 강한 가격 결정력은 플랫폼을 장악한 엔비디아에 남을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스위치 ASIC과 네트워크 반도체를 장악하면 비슷한 가치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칩과 광엔진을 하나의 복잡한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면 TSMC 같은 고급 패키징 업체의 역할도 커집니다. 그 아래에서는 실리콘 포토닉스, 광엔진, 레이저, 고속 트랜시버, 광섬유, 테스트 업체의 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광학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회사가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품이 대체하기 어렵고 누가 규격을 결정하며 공급자가 몇 곳밖에 없고 누가 가격 결정력을 갖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돈의 흐름은 단순히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다시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HBM4와 HBM4E, 커스텀 HBM을 계속 강화하면서 동시에 CXL 메모리와 AI 최적화, DRAM, SO 카멘 계열 제품, AI 낸드와 ESSD까지 메모리 계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보면 전략의 중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좋은 DRM을 만드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에이프리엠 시대에는 GPU 바로 옆에 얼마나 빠른 메모리를 공급하느냐가 중요해졌고 앞으로는 AI 시스템 전체에서 데이터를 어느 계층에 놓고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까지 메모리 회사의 경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 가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전부 SK 하이닉스에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HBM 탑재량이 계속 늘고 그 바깥에 CXL 메모리와 AI DRAM, AI 낸드까지 새로운 시장이 추가됩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 HBM 시장을 지키면서 시장의 바깥쪽까지 넓히는 구조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조금 다릅니다. HBM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데이터 이동에 새로 투입되는 돈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 광학 업체들이 나눠 갖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계속 돈을 벌지만 AI 인프라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가가치를 혼자 가져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CXL과 원격 메모리의 성능과 소프트웨어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실제 데이터 센터 채택까지 빨라진다면 GPU 한 대당 비싼 HBM을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지표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GPU 한 대당 HBM 탑재량이 계속 증가하는가, HBM4와 HBM4E에서 용량과 대역폭 증가가 계속 경제성을 유지하는가, CXL 메모리가 기술 데모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센터 주문과 매출로 연결되는가,
CPU가 네트워크 스위치를 넘어 스케일업 패브릭과 컴퓨터 가까이까지 내려오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누가 그 시스템의 규격을 정하는가? 그래서 GPU 다음은 HBM, HBM 다음은 광통신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 산업에서는 GPU와 HBM, 고급 패키징, 네트워크와 광통신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AI 경쟁의 중심이 개별 부품의 최고 성능에서 시스템 전체의 효율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GPU가 아무리 비싸고 빠르더라도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놀고 있다면 투자한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HBM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HBM에 넣느라 시스템 가격이 폭증한다면 역시 효율적인 구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은 메모리를 무조건 더 많이 붙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HBM에 남기고 어떤 데이터는 밖으로 보내고 그 데이터를 어떤 연결 기술로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GPU가 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는가. 바로 이 시스템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SK하이닉스 연구진이 참여한 이번 네이처 논문의 의미도 이 지점에서 봐야 합니다. HBM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HBM이 메모리 대역 폭이라는 거대한 병목을 성공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병목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더 빠른 GPU를 만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그 GPU의 데이터를 더 빨리 공급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AI 시스템이 수천, 수만 개의 가속기로 커지면 질문은 또 바뀝니다. 그 엄청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까이 둘 것이며 어떤 데이터를 멀리 보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적은 전력과 비용으로 이동시킬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가 봐야 할 것도 새로운 기술 이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 때문에 누가 돈을 더 써야 하는지, 누가 시스템의 규격을 결정하는지, 누가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을 공급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 어느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 흐름으로 찍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의 미래와 주식의 미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시장이 커지는 것과 특정 기업이 그 가치를 가져가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AI의 다음 전쟁은 메모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경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배하는 기업이 다음 AI 인프라의 돈길을 지배하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